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새댁이에요. 결혼을 한 건 2년 전이지만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인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막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거의 며느리나 다름없이 시댁 행사에도 참여해왔고 호칭도 며느리라고 불리며 지냈기 때문에 결혼 2년차가 아니라 결혼 6년차 같은 느낌이랍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시댁의 환영을 받으며 결혼까지 이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린 그날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다행히도 시할머니께서 저를 무척 아껴주신 덕분에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 기대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필이면 누구보다 저를 아끼시는 시할머니 생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 그래도 결자해지라고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판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댁에서 벌어진 막장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는 실은 제 진짜 외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 대신 저희 엄마를 키워주신 유모님이셨거든요. 진짜 외할머니는 엄마가 7살 때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거나 외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엄마 말로는 춤바람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딸을 버린 채 춤선생이랑 사랑에 도피를 하신 거죠. 외할아버지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병을 고치러 시골에 내려갔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대요. 외할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춘선생을 집에 불러 춤판을 벌인 걸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신나게 춤을 추던 엄마가 앞서 요양하러 갔다니 어린 아이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도 한편으론 아버지 말을 믿고 싶었어. 안 그러면 나도 아버지도 너무 불쌍하니까.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불편한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엄마의 고모가 어린 저희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여우 같은 게 끝내는 내 동생 인생 망친 거 봐. 집불도 없는 거 네 아빠가 하도 좋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끝내 은혜를 원술 갚아? 정민이네 외가가 어떤 집구석인 줄 아니? 네 외할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선상까지 팔아먹은 도박쟁이고 네 외할머니는 술집 작부였다. 그럼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네 엄마가 온전한 인간이었겠니? 그러니 남편이고 딸 자식이고 다 버리고 춤에 미쳐 남자랑 집을 나갔지. 피는 못 속인다고 너는 또 어떨지 모르지. 이거야 원. 내 동생만 불쌍하지. 아휴, 불쌍한 내 동생.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린 조카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엄마의 친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하나같이 저희 엄마를 집 나간 며느리 보듯 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그분들께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유모를 들였고 그렇게 엄마를 키우게 되신 분이 세월이 흘러 저까지 키워주셨던 거예요. 유모 할머니는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해주시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옥수수빵을 종종 만들어주셨는데 아직도 가끔씩 그 빵이 그리워지곤 해요. 유모 할머니한테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4대 독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시댁에서 구박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아들을 다시 낳으라는 시댁의 강요였어요.
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시댁에선 유모 할머니를 내쫓아버렸어요. 자식이 죽은 뒤로 이미 사이가 멀어졌던 유모 할머니의 남편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했다더군요. 자식을 잃고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은 유모 할머니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유모를 구한다는 동네 아주머니 말에 저희 외가에 들어가 저희 엄마를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유모 할머니는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가 봐요. 비록 혈육지간은 아니었지만 피를 나눈 부모 자식보다 더 애틋한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저한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부모님만큼이나 유모 할머니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모 할머니께서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취업해서 첫 월급을 타면 유모 할머니 선물부터 사드리고 싶었는데 영영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늘 유모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었는데 말이죠. 유모 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깊어서 몇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떡집을 지나다 옥수수 빵을 보는 날이면 유모 할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했어요. 그러던 차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식으로 첫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남편이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 소개받던 날 마음에 들어서 내심 첫 데이트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면 이런 행동을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터라 전화를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은 인간이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끝낼 때 끝내더라도 치사하게 피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미안해요. 어제는 경황이 너무 없어서 미처 연락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연락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솔직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명을 할 게 없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하더니 정말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좋게 안 나가더라고요. 빈정대는 투로 일부러 조문이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줄래요? 조문까지 기대 안 했는데 고마워요. 그럼 문자로 장례식장 주소 찍어드릴게요. 저는 그저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당황하게 만들려고 그냥 했던 소리였는데 통화를 마치자마자 정말 장례식장 주소를 보낸 거예요. 제 입으로 먼저 가겠다고 했으니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소개팅 한번 한 사람 조부 장례식장까지 가게 됐어요. 그 바람에 얼떨결에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남편의 일가 친척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과 저를 꽤 진지한 사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럴 만도 하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소개팅 한번 남자 조부상까지 챙기러 장례식장에 가겠어요. 남편의 사촌 동생들은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렀고 집안 어른들은 저를 강훈이 색시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좀처럼 들을 생각을 않더라고요. 별 사이 아니긴. 시할아버지 장례식까지 왔으면 말 다 했지 뭐. 그래,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올해는 할아버지 상도 치르게 됐으니 내년 봄이나 가을이 좋겠는데? 어른들은 벌써 결혼식 날짜까지 잡는 분위기였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지자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나 그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가, 밥은 먹었어? 육개장 좀 먹을래? 아니면 떡이라도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고 고맙다 고마워. 어쩜 이렇게 예쁘니? 우리 강훈이가 잘해줘? 잘해주고 말 것도 없이 고작 딱 한 번 소개라는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웃으며 잘해준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의 감촉이며 냄새,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마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유모 할머니처럼 느껴지지 뭐예요. 할머니 손에 오래 자랐던 저로서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신 할머니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먼저 놓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안 좋게 보였던가 봐요. 시고모님들 앞에서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닌 애가 여기는 뭐하러 와? 애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원.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나 같으면 창피해 살아도 절대 못 오지? 그 말에 제가 움찔했더니 할머니께서 역시나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그러셨어요. 지영이는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은 모양이구나. 그래, 친구네 잔칫날은 몰라도 장례식은 참여해야지. 기쁠 때는 옆에서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만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 어려운 자리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다니 기특하구나. 대놓고 저를 챙기시는 할머니 덕분에 이후로 집안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할아버지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땅이며 건물이 사실은 할머니 명의였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시부모님을 비롯해 큰아버님과 시고모님들은 헛물 명칸 셈이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효자 효녀 노릇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돈줄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의 한한 효도였고 할머니는 예외였어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극진히 모시는 척 연기를 했지만 할아버지 눈 밖에서는 안방 늙은이 취급이었거든요.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들리는 걸 알면서도 저 늙은이 언제 죽냐는 소리를 밥 먹듯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엄청난 재산의 진짜 주인이라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뒤늦게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그게 다 연기였어요. 어떻게든 할머니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야금야금 뜯어갈 궁리뿐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연세가 많으신 시할머니께 보약이나 홍삼 등을 선물하면 어김없이 뺏어갔어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어머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괜히 돌아가실 때 힘만 더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보약이니 뭐니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밥이나 잘 드세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만 들어보면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 식사를 잘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든이 넘으신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줄곧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할머니 식사를 챙겨주시는 분은 10수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 오셔서 집안일을 봐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께서 국이랑 반찬을 해두시면 시할머니께서 데워드리는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제철 과일이며 한우, 해산물 같은 걸 수시로 사들고 본가를 드나드셨지만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는 발길을 뚝 끊고 시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 좀 와달라고 할 때만 마지못해 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밥이 보약이니 하는 소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힐 뿐이었죠. 그뿐 아니라 시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에 모셔갈 생각은 않고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어머님도 참,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저도 안 아픈 구석이 없다니까요. 그냥 밥이나 잘 챙겨 드세요. 당장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난다는데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니 이게 할 소린가요? 한창 젊은 20, 30대 청년도 아니고 여든이 넘으신 노령의 시어머니한테 말이에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으실 때는 그래도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병원에도 가시고 근처 약국에서 약도 사다 드셨지만 사람 몸이 꼭 날짜를 맞춰가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안 계실 때면 시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반차를 내고 본가에 들러 시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모시고 가곤 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본가에 가도록 했고요. 시할아버지 장례식 이후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헤어지면 남인 사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런 일까지 마다 않고 했던 건 저를 키워주셨던 유모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모할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걸 시할머니께 대신해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는 4년 동안 시할머니의 손녀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호칭도 손주며느리로 불리는 게 당연했고요. 시할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 시할머니께서는 식구들 몰래 제게 용돈도 주시고 값비싼 선물도 많이 해주셨어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 손주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너도 알다시피 이 할미가 가진 거라곤 돈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나 살아있을 때 벽짝에 숨겨둔 곶감 빼먹듯 알차게 빼먹어라. 할머니도 참,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 재산 홀라당 빼먹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도 아무한테나 곶감 내주는 사람 아니니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인데도 매번 이 할미 챙긴다고 일하다 말고 찾아오고 한창 데이트도 하고 둘이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도 늙은 할미 데리고 꽃구경도 다니고 만난 것도 먹으러 다녀주는데 어떻게 내가 널 안 챙길 수가 있겠어. 사람은 자고로 자기가 하는 만큼 예쁨도 받고 하는 거다. 내가 며느리복은 없어도 손주 며느리복은 있는가 보다.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걸 손주 며느리한테 보상받는 것처럼 시할머니께서는 제가 해드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늘 제가 해드리는 거에 몇 곱절이나 되는 걸로 되돌려주시곤 하셨죠. 제게 뭐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유모할머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 남편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요. 정말? 아니, 그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혹시 너도 우리 엄마처럼 할머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건 아니지? 뭐?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도 되고 할머니 댁에서 살면 자기나 나나 회사도 가깝고 좋잖아. 게다가 일주일에 3번씩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니까 솔직히 편할 것도 같고 말이야. 할머니께선 적적하지 않으셔서 좋고 우리는 돈도 아끼고 출퇴근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할머니도 나 예뻐하시잖아.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집을 구한다고 해도 경기권 아파트나 서울 변두리에 있는 빌라 정도가 고작인데 할머니 댁에서 살면 교통도 편하고 집세도 안 나가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집안일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마다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제 얘기를 듣던 남편도 제 말에 혹했는지 저만 좋다면 자기도 할머니 댁에서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께 저희가 들어와 살면 어떻겠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얘기를 듣자마자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펄펄 뛰시더라고요. 어머, 얘 정말 웃기는 애네? 얘, 너 사람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며느리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한테 시할머니 부양까지 떠넘겼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니네 부모님은 또 뭐라고 하겠냐고. 어쩜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설마 너 할머니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 돈 많은 할머니 살살 꼬셔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젊은 애가 아흔을 바라보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할 리가 있느냐고. 제가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머님은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의 반대로 시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불발이 됐고 신혼집을 따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평수가 넓은 집을 구하자니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있는 돈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자니 지역도 서울 외곽이고 집 평수도 둘이 살기에 빠듯한 집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가며 그나마 나은 집을 찾아 시간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혼수와 예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데 보태주시는 건 없으면서 어머님 명품백에 시아버지 골프채 세트까지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희 친정은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러다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시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문제고 혼수랑 예물 문제고 다 시할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면서요. 시할머니께서 말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걱정 않고 편히 있을 수 있겠어요. 괜히 말했다고 후회만 하게 되었죠 뭐. 그런데 아직 상견례를 할 때가 아닌데도 시할머니께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라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시할머니 뜻을 전하고 서둘러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할머님이 그러지 뭐예요. 세상에 어린 것들이 어찌나 기특한지 이 늙은 할미를 모시고 살겠다 그러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쁘든지 늙은이가 염치 없이 떠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시할머니 씹사리를 시킬 수는 없다고 하도 반대를 해서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속이 깊죠? 할머니 말씀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우리 딸을 아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고요. 그러자 시할머니께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내가 얘들은 곁에 두고 싶어서 나 사는 집 근처에 집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손자 녀석 내외가 오순도순 사는 걸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 그러니 양해해 주세요. 시할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양가 부모님들도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혼수랑 예단 말인데요. 듣자 하니 요즘엔 그런 거 안 하고 산다더군요. 예전이야 모피코트니 명품백이니 뭐니 하는 걸 요구하는 정신 빠진 시애미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특히 우리 며느리는 워낙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철없는 짓을 하려는 아니니 사돈께서는 안심해도 될 겁니다. 안 그러니 강훈 엄마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벌개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할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더는 골프백이랑 골프채 세트를 요구하기 힘들어진 거였죠. 그날 시할머니 덕분에 저는 알턴니가 쏙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의 선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할머니 댁 근처에 집을 얻으라고 했다 하셨지만 실상은 시할머님이 사시는 아파트의 업동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말이에요. 하루는 남편 몰래 저한테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내 손주며느리로 들어오는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지영이 네 명의로 해라. 강훈이한테도 비밀로 하고 네 시애미한테도 비밀로 하고 너도 봐서 알겠지만 네 시애미가 알았다간 아주 난리가 날 거다. 그래도 강훈 씨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훈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뭔가 알고 있으면 의도치 않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일이지만 그래도 나 살아있는 동안은 비밀로 해다오. 시할머니께서는 제게 결혼 선물로 40평대 아파트를 해주신 것도 모자라 가구랑 가전제품까지 채워주셨어요. 물론 남편과 시댁에는 제가 해간 걸로 했지만요. 하지만 시할머니와 약속했던 건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저희 집 형편도 잘 알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규모도 아는 남편을 속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 중심부에 40평대 아파트를 구하는데 그게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보증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미리 이실 짓고 하는 수밖에요. 시할머니께서 제 명의로 집을 해주셨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손주인 자신을 제쳐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주 며느리한테 20억 가까이 되는 집을 해주셨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거기다 세금까지 다 내주시고요. 그래도 당신 자식들은 물론 5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을 제치고 우리한테만 집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금방 기분을 풀더군요. 그렇게 시할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된 저희 부부는 일종의 고마움의 표현이랄까요? 수시로 시할머니 댁에 들러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함께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2주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집에 좀 들르라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남편 먹을 보약을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는 안 가질 생각이니? 지영이 너 올해 32이잖아. 너 지금 애를 가져도 노산이야. 그런데 어쩜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있니?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네 할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으면 애라도 제때제때 낳아야 할 거 아니냐고. 지 할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할머니 등에 업고 까불게 안 하고 말이야. 너 요즘에도 할머니 댁에 뻔질나게 드나든다면서? 왜?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래? 그런 거라면 착각 그만해라. 네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집명이고 땅명이고 죄다 당신 손에 쥐고 있었으면서 자식들한테까지 비밀을 해온 사람이다. 우리가 진작 알았어 봐. 얼마나 잘해드렸겠어. 그런데도 자식들이 돈 뺏어갈까 봐 입 꾹 다물고 산 사람이라고. 네가 옆에서 알랑방구 낀다고 순순히 당신 재산 떼어줄 사람 아니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려. 순간 하마터면 어머님의 말씀에 이미 벌써 받았답니다. 이렇게 말할 뻔했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가 몰라서 그래. 할머니가 엄마랑 큰엄마한테나 그러지 우리 지영이한테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우리 사는 집도 지영이 명의로 사주신 거라니까? 남편은 순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에 저는 얼른 남편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어머님 표정을 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뭐? 그 아파트를 할머니가 사주셨다고? 그것도 지영이 명의로?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는 손으로 지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어머님은 화가 날 대로 잔뜩 난 뒤였죠. 그놈의 놓친 내가 아주 노망이 들었네. 집을 사줄 거면 손자한테 사줬어야지. 그걸 왜 얘한테 해줘? 그러다 니들 이혼이라도 하면 그때 누구 좋으라고? 지영이 너 그 집 명의 당장 강훈이 앞으로 돌려. 네가 왜 그 집을 받아?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열뻗쳐. 아니 며느리 나도 제치고 손주 며느리한테 집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날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면서 제게 화풀이를 했어요. 월요일에 당장 남편 앞으로 명의를 돌리라고 몇 번을 말했나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앞에서 말하면 당연히 당신 앞으로 명의 돌리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야. 솔직히 할머니가 당신한테 집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없다고. 그나저나 어쩌냐? 엄마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진 않을 텐데. 예상대로 그날 이후 어머님은 틈날 때마다 제게 전화해서는 명의 바꿨는지를 물으셨어요. 아직 안 했다고 했더니 아주 사람 피가 마르도록 툭하면 전화에 괴롭히시더라고요. 너 왜 명의 안 바꿔? 그렇게 질질 끌다가 그 집 꿀꺽 삼키려는 수작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없이 살았어도 주제넘게 남의 것 탐내면 안 되는 거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네 부모님 찾아가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겠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억이야. 그게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니? 경고하는데 이번 주까지 명의 이전 안 끝내면 그때 너도 네 친정 부모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젠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협박을 하셨어요. 그런 지긋지긋한 협박 때문에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 시할머니께 찾아갔어요. 어머님께 아파트 명의 문제를 들켰으니 남편 명의로 돌리겠다고 말이죠. 그럴 거 없다.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할 테니까. 너 시집 올 때 애미가 예단으로 해오려던 그 가방 있잖니? 내가 돈 줄 테니 그거 좀 사라. 며칠 뒤에 내 90번째 생일이니 애들도 다들 집에 올 거다. 그때 네 시애미한테 주면서 살살 달래볼 테니까 일단은 기분을 풀어줘야 말도 통하지 않겠어. 듣고 보니 시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시할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백은 에르메스의 버킨백이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전 구매 이력도 없고 친구 도움을 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려야 받을 수 있는 백인걸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선으로 원하셨던 샤넬백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냥 백화점에 가면 백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백은 인기 상품이라서 바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가까스로 다른 지점에 있는 백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할머니 생신에 늦게 도착하게 됐어요. 백을 찾아서 시할머니 댁까지 오는 내내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엔 귀찮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던가 봐요. 제가 시할머니 댁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육두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이년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전화한 게 언젠데 이제서 기어들어와. 너 이딴 식으로 며느리짓 할 거면 차라리 내 아들이랑 이혼해.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살지 상전을 모시고 살아. 별것도 아닌 집구석 출신이 할머니 백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네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라는 걸 알아야지. 네가 언제까지 할머니 믿고 까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봐야 불과 몇 년이야. 90번째 생일 맞은 할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고. 그러니까 너 처신 똑바로 해. 내 눈 밖에 나가면 그땐 바로 이혼이니까. 알았어? 어머님, 늦은 건 죄송해요. 그런데 선물을 사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선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해온다고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뻔뻔하게 이제서야 나타나? 선물을 사느라 늦어? 그것도 핑계랍시고 짓거리기는. 니네 친정에서는 어른 말을 개떡같이 들으라고 가르치대? 이게 아주 어디서 해먹던 버르장머를 부려? 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았지? 사람 열 뻗치는 거 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똑바로 말 안 해? 그딴 싸구려 선물 필요 없으니까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꼭지가 돈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비롯해 사촌 동생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욕설과 함께 온갖 비난을 퍼부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할머니 심부름으로 당신 선물을 사오느라 늦은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이런 인신공격까지 받아야 할 일이냐고요. 어떻게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는 건지.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질대로 질러버렸죠. 아, 선물 필요 없으시구나. 그러세요, 그럼. 저도 이거 구하느라 백화점에 가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좀 탐이 나더라고요.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 모델이 꽤나 구하기 힘들다더라고요. 잘 됐네요. 이참에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선물 필요 없다는데 그럼 이 백 제가 가져도 되는 거죠? 저요,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렵게 구한 샤넬백 넘겨드리기 싫어졌어요. 너무 억울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질게요. 그러자 시할머니를 제외한 온 가족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저와 시할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자 시할머니께서 단호하게 그러시더군요. 그래야 내가 애미한테 선물로 해주려던 백인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어렵게 그걸 구해온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줘야지. 그리고 애미 넌 내 생일잔치에 와서는 나 빨리 죽으라고 고고라는 거냐? 뭐? 기껏해야 몇 년밖에 못 살아? 그래, 어디 네 말대로 내가 몇 년 살고 가는지 너보다 더 길게 살고 가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나는 내 전 재산 한 푼도 니들한테 남겨주지 않을 거다. 이 늙은이가 밥을 먹는지 굶는지 감기라도 걸려서 골골거리는지 신경도 안 쓰는 니들 같은 것들한테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배에서 나온 자식놈들이 이 모양인데 며느리라고 나르겠니? 그래도 손주 며느리 하나는 잘 들어와서 늙은 할미를 챙기니 내가 어떻게 안 이뻐할 수 있겠냐. 그러니 애미 너 다시는 내 손주 며느리한테 집 명의 바꿔라 마라 헛소리 짓거리지 마. 그 집은 내가 주고 싶어서 내 손주 며느리한테 준 거니까 신경 끊으란 말이다. 알겠냐? 아휴, 나 피곤하니까 다들 돌아가. 어차피 내가 언제 죽나 그게 제일 궁금한 녀석들인데 거짓 섞인 생일 축하 받아 뭐 하겠냐? 그러니 강훈이랑 지영이 빼고 다들 돌아가. 결국 그날 시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샤넬백 쇼핑백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시할머니께서는 그날 공표하신 대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어디에 보내면 좋을지 찾아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슬쩍 이러시네요. 지영아, 내가 벽장에 숨겨둔 곶감이라고 했던 말 안 잊었지? 나 죽기 전까지 네 능력껏 빼먹어라. 네가 빼먹고 남은 건 다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저는 요즘 곶감 빼먹는 재미에 시할머니 댁 문지방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시할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길 바란답니다. 저는 시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시할머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부부의 위기를 맛본 40대 여성입니다. 인꼬부부로 불렸던 저희는 결혼 20주년에 파경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인들은 저희 부부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금슬이 좋았어요. 이혼 합의서를 쓴 당일에도 그날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만큼 저희 부부는 둘만 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었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자기 반죽처럼 주물렀거든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참은 제가 대단하고 또 멍청하죠. 하지만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변명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와 한 대학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했어요. 마취과에서 근무를 하니 당연히 수술방에 매일 들어갔죠. 비교적 빨리 끝나는 간단한 수술부터 어려운 수술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처음엔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적응이 되다 보니 마취과 간호사의 보람은 여느 집도이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수술의 성공과 환자의 회복,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람을 느끼던 날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마취과 전공의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마취과 전공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간호사 저 간호사한테 찝쩍거리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전공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기를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눈에 띄었는지 집중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성희씨, 밥 먹자니까 왜 답장을 안 해요? 성희씨는 가만 보면 사람 애 태우는데 선수라니까? 아니요, 저 시간 없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요. 에이, 간호사가 뭘 공부할 게 있어요. 의사도 아니고. 비싸게 굴지 말고 밥 한 번 먹자니까. 아니요, 선생님. 앞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수술실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마취과 지민 씨한테? 나 여자친구 없어요. 어디서 자꾸 유언비어가 퍼지나 몰라. 그러니까 저 선생님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든든한 스타일을 좋아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전공의 표정이 구겨지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한 뒤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 뒤로 그 전공의가 저에게 관심을 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를 막 미워했어요.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면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저에게 지시를 내릴 때 소리를 친다거나 실수도 안 했는데 실수를 했다고 저를 혼내거나 그랬어요. 그 전공의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모르는 교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사직서를 품고 다녔어요. 언제라도 참지 못하면 사직서를 내려고요. 그만큼 즐겁고 보람찼던 병원 생활이 싫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 전공의와 수술방을 같이 들어가야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오늘이 바로 사직서를 내는 날이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수술은 끝내고 사직서를 내자는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 전공의는 오늘 수술 집도의와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공의가 수술방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또 비꼬았어요. 교수님,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좀 대충하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자. 대답 똑바로 안 해? 너 오늘 실수하면 그대로 모가지야, 모가지. 교수님한테 패 끼치지 않도록 똑바로 해. 교수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에도 마취하다가 환자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 탓이에요.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잘 얘기해서 오늘은 무리 없게 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내가 뭐? 너 설마 아직도 그걸 내 탓하는 거야? 너는 아주 반성도 없는 애구나. 선생님이 세트 오더 잘못 전달하신 거잖아요. 내가?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잘못 넣었다 한들 그 오류 하나 파악 못해? 그리고도 네가 마취과 간호사야? 이렇게 딱딱한 애인 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다행이다. 괜히 밥값만 낼 뻔했네. 자, 그만들 하시죠. 수술 곧 시작합니다. 마취과에선 오늘은 그런 실수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선생님은 세트 오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이 참, 오늘은 그럴 일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네. 수술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한 거 다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간호사 함부로 대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더 불편하네요. 어쨌거나 같은 식구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도 팀워크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병원 앞에서 같이 뵌 그분하고는 헤어지셨나 봅니다. 집도의인 젊은 교수가 그 말을 하자 전공이 얼굴이 불타는 홍당무가 되었어요. 자, 그럼 수술 시작합시다. 네? 사과는 하셔야죠. 간호사님께 사과하세요. 아, 미안하다. 젊은 교수는 전공의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했어요. 존댓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죠. 그 전공의가 사과할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공의가 고개 숙여 제게 사과하고 수술은 시작되었죠. 걱정과 다르게 수술은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어쩔 줄을 모르자 젊은 교수가 식판을 들고 제게 왔어요. 혹시 이 선생이 보복했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하자 젊은 교수는 그럼 됐다며 제 곁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실 그 젊은 교수를 모르진 않았어요. 그 교수는 신경외과 임상교수로 무척 무뚝뚝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이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해봤다는 의사며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죠. 저도 사실 그 교수와 수술을 몇 번 해봤지만 그날처럼 길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날의 일이 참 고마워서 다음날 언니의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커피요. 어제 일 감사해서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평소엔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서 더 감사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평소에 제가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분이었어도 그렇게 한번 주의를 줬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수술하실 때 뵐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수술방에서 젊은 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번 수술은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아, 네. 조금 까다로운 수술이라. 그런데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혹시 커피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상표가 없어서. 아, 저희 언니 가게에서 내려왔어요. 상표는 커버도 돈이라고 그건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맛이 괜찮았어요? 네, 다시 사 먹고 싶을 정도던데. 뭔가요? 저희 집 바로 앞이라 가까워요. 다음에 사다 드릴까요? 집이 어딘데요? 그렇게 수술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된 구내식당에서 만났죠. 젊은 교수가 제 앞에 앉길래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어디냐, 언제 입사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친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술방에서 만나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젊은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데이트가 되면서 저희는 커플이 되었어요. 1년 동안 병원 사람들 몰래 연애를 했어요. 10살 차이가 났지만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같은 병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만났어요. 오히려 저희가 힘들었던 것은 비밀 연애였어요. 원체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에 남자친구가 조교수가 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고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다른 과라고 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수술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퇴사는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지 않아? 차라리 내가 병원을 옮길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나니까 내가 이직하는 게 나아. 너무 마음 쓸 것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보니 이직할 병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놀았어요. 아니, 무작정 논 건 아니고 주부 생활을 했죠.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종종 남편의 속옷이나 필요한 것을 들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이직할 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전에는 매번 청소해주고 반찬 가져다주고 했는데 수환이가 당분간 올 필요 없다고 하잖니.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파출부라도 쓰니? 네? 어머님이 매번 청소하고 반찬 가져다 주셨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너희 집에 어떻게 맨날 번쩍번쩍하고 반찬이 매일 꽉꽉 채워져 있겠니? 마법도 아니고. 그거야 저도 매번 쓸고 닦았으니까. 반찬은 수환 씨가 가지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네가 쓸고 닦아봤자 나만큼 하겠어? 청소하면서 이상하지도 않든? 먼지 한 톨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수술 때문에 바쁜 애가 나를 어떻게 찾아오니? 비밀번호도 수환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아, 밖에 너무 덥다 얘. 시원한 거 한 잔 내와라. 어머님, 이제 오시기 전에 연락 한 통만 해주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더러운 집 보여드리기 제가 부끄러워서요. 너 비밀번호 바꾸려고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아들 통하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시원한 커피예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줬더니 뭐? 당황스러워? 은혜를 갚지를 못할 망정 싸가지 없이 그런 말이나 하고. 너 그러면 생활비 깎는다? 생활비요? 그걸 어머님이 왜? 어머, 수환이가 말 안 했니? 니네 생활비 내가 주잖아. 수환이 인턴 때부터 내가 수환이 돈 관리했잖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돈 관리하고 불리는 건 나를 따라가지 못하거든. 그리고 너도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인데 어떻게 너한테 맡기니?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이제껏 남편이 생활비 준 줄 알았죠. 좀 당황스럽네요. 왜? 기분 나쁘니?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내가 수환이 돈 막 쓸까봐? 미안하지만 나 수환이 돈 쓴 적 없다. 그만큼 내가 궁핍하지도 않고. 너도 알겠지만 나도 꽤 벌어. 혼자 지내기 무리 없을 정도로 본다고. 너 거울 좀 보고 와라. 네 표정이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지을 수 있는 표정인지 확인하고 와. 그래서 수환이가 너한테 바로 주지 말고 자기한테 주라고 했구나. 어린 게 몰랐는데 아주 탐욕스럽네. 탐욕스럽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 월급인데요. 이미 그러기로 약속한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할 것 없다. 내가 돈 관리 대신해주는 걸 나중엔 네가 평생 감사해야 할 거다. 그리고 너 속옷 바꿔야겠더라. 그 속옷 몇 년 입었니?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속옷은 자주 바꿔야 해.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지만 그런 속옷 입고 다니면 애는 생기겠니?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리고 너 블라우스 단추가 헐거워져서 내가 다시 달아놨다. 그것도 몰랐지? 어쩜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아, 맞다. 지금은 쉬고 있지? 그래, 너 일자리 빨리 구해라. 우리 아들 돈 야금야금 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서 생활비 더 못 준다. 살림할 거면 지금 돈에서 잘 분배해서 쓰고, 아니면 당장 빨리 일 구해. 요새 남편 돈만 쓰면서 노는 여자가 어딨니? 저 논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는 거 아니고요. 일 안 하고 남편 돈 축내는 게 노는 거지 뭐가 아니야. 그래, 말 나온 김에 너 앞으로 가계부서서 나한테 줘라. 네가 어느 정도 쓰는지 알아야
내가 생활비를 줄이든지 하지.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 모르게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누가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받았으니 믿지 않을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상태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반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서 돈 관리를 맡기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그 변명도 통했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묻기도 전에 제가 돈 관리는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사실을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돈 관리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 관리를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대놓고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입사 원서를 넣은 곳들의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묻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죠. 제가 새로운 병원에 출근을 하고 적응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젠 대놓고 청소하고 반찬을 해두고 갔어요. 이제 보니 그걸 왜 몰랐을까 싶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차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 오시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아, 괜히 자기가 신경 쓸까봐 그랬지. 그래도 그런 건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미리 집을 치워놓든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그럴까봐 말 안 했어. 왜? 어머니가 무슨 말 하셔? 아니요. 꼭 그래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려고 오신 거라도 아무 연락 없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불편했어? 불편하죠. 자기도 생각해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연락도 안 하고 와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겠구나 싶은데. 아, 물론 자기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바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였어. 내가 매번 열어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경솔했던 것 같네. 미안해. 그래도 나 퇴사하고부터는 어머니 못지않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과를 받자고 이런 말을 꺼낸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 알죠? 우리 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어? 혹시 싸운 건 아니지? 싸우기는요.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생활비에 대해서요.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건 사실이야. 내가 인턴하던 시절부터 내내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어. 왜 그런 것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말하자면 긴 이야기인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 이후로 어머니가 아버지랑 하던 복덕방을 유지하면서 향초며 뜨개며 비누까지 복덕방과 겸할 수 있는 부업은 죄다 하면서 나를 키웠어. 돈이 없어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할 뻔했는데 어머니가 악착같이 하신 덕분에 의대에 들어갔지.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어머니는 공부하는 나한테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했어. 돈 때문에 휴학도 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그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다짐을 한 거야.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어머니에게 통장을 맡기기로 말이야.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랬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나와 결혼한 상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꼭 어머니와 결혼한 것 같잖아요. 나도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도 어머니에게 돈 관리를 맡길 생각은 없었어.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 내가 월급 통장 쥐어줄 때 엄청 좋아했거든. 그게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지 알지? 아들이 자기 희생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보답해준다니 기뻤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말 못하겠고.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뭘 위해 살겠어? 당연히 아들, 자식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통장은 의미가 있는 거야. 별 뜻은 없어. 어머니, 내가 통장 드린 이후에 내 돈 간단히 생각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지금쯤 더 불려놨을걸?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사정은 들었으니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을 맡길 순 없어요. 나는 내 생각엔 이제부터 자기가 돈 관리해야 해요. 아니면 내가 할게요. 어머님이 얼마나 불렸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해요. 알겠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차근차근 말해볼게. 정말이죠? 약속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저희 남편은 20년 동안 월급 통장을 제게 주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시도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남편은 제가 없는 곳에서도 제가 있는 곳에서도 통장을 달라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돈 관리하는 거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제 저도 나이가 찼고 이제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는 공부만 하던 애가 무슨 돈 관리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이 엄마한테는 여전히 애다. 저는 어머니한테 여전히 애겠죠. 하지만 애들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걔가 하긴 뭐래. 아가야, 너 정말 할 수 있니? 나는 모르겠다. 저번에 가계부 써오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지 한 번도 써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뭘 믿고 너한테 통장을 맡기겠니? 어머님, 그건 저희 남편 통장이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네 남편 통장이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아들 통장이야. 내가 내 아들 통장 관리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네가 그렇게 관리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가계부 써오라니까. 내가 어떤 씀씀이인지 내가 파악하고 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어머님, 아무리 그렇다고 가계부를 써오는 건 좀... 저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돈 관리하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새처럼 애들 학원비나 식비가 올라서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하기도 죄송하고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생각해주는 거야 고마운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도 안 귀찮고 생활비 더 필요하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라. 나 그렇게 속이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누이가 저를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은 지금 남의 미용실을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오랜만에 집에 온 시누이가 저희 3사람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오빠 나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인데 엄마가 돈 관리하는 거는 좀 오바지 않아요? 여태껏 이랬어요? 결혼하고부터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언니한테 통장 넘겨요. 무슨 옹고집이에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집에도 잘 오지 않는 애가 괜히 와서 난리야. 반찬 해둔 거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엄마 그러는 거 고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옹고집이라고요. 어느 엄마가 결혼한 아들 돈 관리를 해요? 엄마 그러다 더 나이 들면 미움받아요.
나한테만 받으면 됐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니까. 내 통장이라도 줄 테니까 오빠 통장은 언니 줘요. 뭐? 네 통장? 남의 머리 만져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준대? 됐으니까 집에 가라고. 엄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잖아요. 내가 미용사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요? 엄마도 알겠지만 나 오빠만큼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학교 학비 못 준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2년제 대학 간 거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 네 성적으로 의대는 택도 없었어. 어딜 네 오빠한테 비벼 비비기를. 네가 의대에 갈 수 있었으면 내가 지원을 안 해줬겠니? 안 해줬겠죠. 엄마는 아들만 생각하는 아들바라기니까. 말이 좋아서 아들바라기지. 아들 바보죠. 그래, 나 아들 바보다. 너는 참 양심도 없구나. 너 올해 엄마 생일에 뭐 했어? 선물은커녕 연락도 없었지? 그런 애한테 무슨 뭘 해줘? 생일이요. 그래, 생일이요. 엄마 오빠한테는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도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생일엔 엄마 뭐 하는데요? 전화해서 낳아줬으니 돈 붙이라고 매년 그러잖아요. 언니, 엄만 이런 사람이에요. 아마 돈 관리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요.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 신우이는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고 그 뒤로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가 생겨 시어머니에게 진지하게 통장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류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다 합쳐서 30억쯤 될 거다. 내가 돈 관리를 한 건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이용해 투자를 해서 너희 몫으로 남기고 싶어서야. 그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아들 돈을 야금야금 쓴 게 아니잖니? 어머님, 이걸 어떻게? 네가 봐도 대단하지? 사실 대학 교수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재산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니?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희들은 벌기나 해. 불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물론 네가 이렇게 불릴 수 있다면 통장 가져가도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 정도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겠어요. 저는 계속 남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어머니가 괜히 복덕방을 오래 유지한 게 아니구나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재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통장에 대해서 시어머니한테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웃기게도 사람이 30억이라니까 돈 앞에서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달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돈 관리해주고 심지어 불려주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는 말고 한 달에 500만 원 보내라. 네? 아니 50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한테 매달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제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너희 친정 있잖니. 분홍이라며. 딸기하우스 10채는 가지고 있다고 상견례에서 너희 아빠가 자랑을 하지 않았어? 저희 아빠가 무슨 자랑을 했다고. 더군다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해요. 사실 그대로 전해. 시어머니가 통장 관리해서 30억 넘는 재산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불릴지 모르니 매달 5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애들은 1000만 원씩 받으라고 하는 걸 내가 반이나 줄인 거다. 어머님, 그건 무리예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아무리 남편의 의사지만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무리라는 거 보니 너희 집 분홍은 아닌가 보구나. 하긴 혼수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분홍이야. 저희가 무슨 혼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구닥다리처럼 이불이나 해왔잖아. 요새 누가 이불 하니? 명품 가방이나 그런 거 하지. 그리고 어차피 그 30억 네 재산 되는 건데 너무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니? 더 생각할 것도 없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500만 원 송금해. 어머님, 자꾸 왜 이러세요?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할 게 없다니까. 나중에 수해 보는 건 너야.
그래, 나 죽으면 내 재산도 전부 너 가져. 그럼 됐지? 너 내 재산 무시하면 안 된다. 한두 푼이 아니야. 30억까진 아니지만. 그러니까 500만 원.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한 뒤에 시어머니를 보내고 반격을 준비했어요. 더는 이대로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30억 재산으로 불려준 건 감사해요. 감사하죠. 누군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반격을 하다니 복에 겨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애초에 저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돈가리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커서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늘려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언제는 편하게 생활비에 대해 말하라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다르게 말했어요. 남편과 저희 아이들을 비교했죠.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다니면서 혼자서 알아서 공부했다? 학원을 다녀야 성적이 오른다는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핑계야.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지. 그거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다. 엄마가 할 일이지. 그래도 어머님, 애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학원에서 과외해서 보충해줘야죠.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과외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라니까. 지금 다니는 학원이 얼마나 좋아. 오래 다녔다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수업료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건 그렇지만 너 아들 의대 보내 내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 어디서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외를 해도 안 될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학원 그대로 보내. 그리고 무조건 대학은 국립 아니면 보내지 마라. 보내고 싶으면 네 돈으로 보내.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인생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 인생까지 주무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가 먼저 작성한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협의서, 즉 약정서를 건넸죠. 제 약정서에는 30억 정도 되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시어머니가 열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똥이 튄 남편은 이혼이란 소리에 당황했어요.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언제 싸운 적이 있기를 해. 말다툼도 잘하지 않았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실수한 거라도 있어? 그럼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혼 서류부터 내밀면 당황스럽잖아. 우리는 잘못이 없어. 자기 말대로 우리가 싸운 적도 말다툼을 한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인고 부부니까. 하지만 난 이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왜? 또 무슨 말 하셨어? 500만 원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 돈 관리해주고 불려주는 값을 받고 싶대요. 뭐? 500만 원? 그래요. 30억으로 불려줬으니 월 500만 원은 정말 어머님 말대로 약속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30억까지 불리길 바라지도 않았다고요. 그것보다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불리고 만들어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머님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젠 한계예요. 저는 이대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어쩔 수 있어요. 자기 탓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한테서 분리되었어야죠. 독립했어야죠.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 이유가 뭐가 됐든 이건 아니에요. 저와 남편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남편은 이혼 서류와 약정서를 작성했고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흥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집에 쳐들어왔죠. 서류들을 제 앞에서 펄럭펄럭 흔들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보는 그대로죠. 너 내가 매달 500만 원 주라고 해서 그래서 시위하는 거니? 아니 너 참 웃긴다. 내가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30억이나 해줬으면 감사해하지도 못할 망정 이혼? 그리고
심지어 그 재산은 홀랑 다 가져가겠다고? 이제껏 어머님한테서 받아온 스트레스 정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야, 30억이야.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고. 고작 네 스트레스가 30억을 넘는다고? 우습다. 야, 내가 더 우습다. 네가 관리했으면 이 정도로 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하죠. 절대 못하죠. 제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혹은 남편이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두 딸, 이게 저희 가족이죠. 어머님은 그냥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일 뿐이에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선 긋는 거니?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지압이 없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넌 그런 나를 배려조차 하지 않는구나. 배려해요. 저도 어머니 외로울 거 생각해서 자주 애들 데리고 찾아뵙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계집 같은 하고. 그래, 이혼해라. 내 아들이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사느니 혼자 늙어 죽는 게 낫겠다. 대신 약정서를 폐기해. 그건 용납 못한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제 재산이라고요. 어머님 재산까지는 가져가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건 그냥 두세요. 건들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가 보지?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처음 본 거였죠. 남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끌고 갔죠. 아들아, 정신 차려라. 그게 30억이다. 무려 30억이라고. 그 돈을 저 계집애한테 다 털릴 셈이냐? 그걸 엄마가 어떻게 불렸는데.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제 부인을 대했어요? 이제껏 말이에요. 저에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500만 원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제 부인에게 다 줄 거예요. 다 빼앗기고 이혼 당할 거예요. 뭐?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네 부인이 나한테 싹수 누렇게 대든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그래요? 이제껏 어머니가 이렇게 대해서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고생 안 했냐? 내가 네 월급으로 이만큼 불리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다고. 엄마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만들 셈이냐? 어머니, 제발 더 이상 망가지지 마세요. 정말 제 생각이 짧았어요. 결혼하면서 뭐가 됐든 어머니한테 통장 가져왔어야 했어요. 제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저는 이제까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네요. 저 지금 창피해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희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겨우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엉망이 된 집을 보며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며 제게 일단 집안 사진을 다 찍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랑거리도 아닌데. 언니, 왜 이렇게 물러요? 그걸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신고해야죠. 네? 어물림을요? 엄마가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무조건 증거는 남겨놔야 해요. 다음부터는 녹음도 해놔요. 이기려면 철저해야죠. 일단 신우이의 말대로 엉망이 된 집을 사진 찍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직 그래도 날 어머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속이 좋은 건지 악독한 건지. 너 당장 약정서 다시 써.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크게 노래를 틀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제 동료들까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노래를 더 크게 틀었어요. 병원 전체에 뱀이다 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죠. 결국 다른 동료가 경비를 불러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너 지금 이러는 거 평생 후회할 거야. 그리고 저는 원장에게 엄청 혼났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독해지더라고요. 저는 CCTV 녹화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날 시어머니가 엉망으로 만든 집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물론 그 전에 남편과 상의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니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해야지. 그러면서 제 안전을 걱정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게 힘이 되었어요. 저는 무사히 고소를 마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았어요. 검사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자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가 불편해서 저는 재판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니 같이 온 시누이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앉히더라고요. 여기서 말리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순간 무죄예요. 그러니 앉아 있어요. 처음 보는 시누이의 강경함에 저는 당황했지만 시누이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징역형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당장 항소해요. 시어머니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판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재판장을 떠났죠.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우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세 사람은 다가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관계자에게 말했죠. 무슨 할 말이 있니? 몸 아파 낳아준 엄마를 감옥에 보내놓고서?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징역이 나온 것 아니에요. 반성하는 모습만 보였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텐데.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니? 아들아, 정신 차려. 여자 때문에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하지만 전 기회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저희 와이프 말대로 독립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출소하면 누구도 찾지 말아요. 저도 제 와이프도 여동생도. 누구도 찾지 말고 어머니 혼자 살아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은 안 할게요. 너 끝까지? 오빠 말이 맞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오빠가 어떻게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겠어? 이제 엄마한테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요. 너는 딸이라는 게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니? 엄마가 나를 안쓰럽게 봐야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는 나보다 더 했어요. 출소하면 한 번은 날 찾아와요.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엄마가 나한테 어떤 폭언을 했는지. 이제 가셔야 합니다. 두 남자가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를 노려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되고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에 남편도 동의했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이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 통장을 받았어요. 감회가 새롭더군요. 시어머니처럼 30억 그 이상으로 불리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린 30억의 재산은 모두 팔았어요. 출소 후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드리고 그것조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공부 중이에요. 앞으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준 시누이에게는 새로 미용실을 개업해줬어요.
제 은인이니 그렇게라도 보답해주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넣은 저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를 질책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겁나지도 않고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로 타일러 제대로 알아듣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떻게든 해야 겨우 말을 듣는 애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디 출소할 날이 되었을 땐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에요. 물론 그때가 되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을 거지만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